청운빌라 현관 앞 김민주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싸한 가을 공기가 폐부를 찔렀지만 긴장으로 딱딱하게 굳은 어깨는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던 동네를 떠나 서울 성북동,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이 고급 빌라에 작업실 겸 거처를 마련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새우고 얼마나 많은 끼니를 걸으며 작품에 매달렸던가.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남겨주신 작은 유산이 아니었다면 꿈도 꾸지 못했을 호사였다. 민준의 예술은 늘 경계인, 혼종성, 보이지 않는 벽 같은 주제를 맴돌았다. 이곳에서만큼은 그 누구의 시선에도 구애받지 않고 오롯이 작품에만 몰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이사 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 민주는 빌라 운영위원장이라는 최진석과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쳤다. 최 위원장은 늘 값비싼 개량 한복이나 딱 떨어지는 정장 차림에 머리칼 한 올 흐트러짐 없이 빗어넘긴 60대로 보이는 남자였다. 그는 빌라의 전통과 품격을 입에 달고 살았고 그 말을 할 때마다 콧잔 등의 자부심과 함께 미묘한 경멸감이 어리는 듯했다. 그날도 최 위원장은 주차장에서 짐을 옮기던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민준의 작업 도구들이 담긴 상자들을 탐색하듯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더러운 것을 보는 듯했고 민준의 따뜻한 갈색 피부와 곱슬거리는 머리칼에 잠시 머물렀다. 우리 청운빌라는 조용하고 또 품이 있는 분들만 거주하는 곳이라서요. 그 말은 질문도 설명도 아니었다. 그것은 경고이자 민준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불편한 심기의 노골적인 표현이었다. 민준은 그저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숙이는 수밖에 없었다. 며칠 후 최 위원장은 민준의 집 앞에 잠시 내놓았던 작은 설치 미술품, 버려진 철제 프레임과 깨진 거울 조각들로 만든 도시의 소외된 존재들을 형상화한 작품이었다를 발견하곤 길길이 날뛰었다. 아니, 김 선생, 이런 흉물스러운 것을 함부로 빌라 공용 공간에 내놓으면 어떡합니까? 빌라 전체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아이들 교육에도 좋지 않아요. 당장 치우세요.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김 선생이라는 호칭은 오히려 비꼬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민주는 가슴이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작품이 흉물이라는 단어로 매도당한 것도 속상했지만 그보다는 최 위원장의 눈빛에서 읽히는 명백한 적대감 때문이었다. 민주는 또다시 사과하며 작품을 자신의 작은 작업실 안으로 힘겹게 옮겼다.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이곳에서도 나는 이방인일 뿐인가. 외할머니의 따뜻한 품이 그리웠다. 최 위원장의 괴롭힘은 그 후로 더욱 집요하고 교묘해졌다. 민준의 집에서 이상한 약품 냄새가 난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조소 작업에 사용하는 무해한 화학약품 냄새였다. 밤늦게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린다며 경비원을 보내기도 했다. 민준이 작업하며 작은 볼륨으로 듣는 재즈 음악이었다. 심지어 민준이 가끔 만나는 소수의 외국인 친구들을 수상한 외국인들이라 칭하며 그들이 빌라의 보안을 위협한다는 헛소문을 주민들 사이에 퍼뜨렸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한 아주머니는 민준을 보자마자 품에 안고 있던 아이의 눈을 황급히 가렸고 복도에서 마주치는 주민들은 대부분 민준을 못 본 척 지나치거나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의 시선은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민준의 마음을 핥히었다. 민준은 점차 빌라 안에서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갔다. 그는 점점 더 작업실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했다. 처음에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혹시 자신이 한국 문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서 혹은 너무 예민해서 이런 일들을 겪는 것은 아닌지 자책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의 행동과 주민들의 반응은 단순한 오해나 까다로움을 넘어선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자신의 다름에 대한 명백한 혐오와 차별임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곳에서도 자신의 꿈을 펼치려 했던 이곳에서조차 그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줄기 빛처럼 대학 후배 이하은이 민준을 찾아왔다. 하은은 정의감 넘치고 당찬 성격의 프리랜서 기자였다. 졸업 후에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던 터라 민준은 어렵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다. 하은은 민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선배,
이건 명백한 차별이에요. 그냥 참고 넘길 일이 아니라고요. 하은의 단호한 목소리가 민준의 귓가를 때렸다. 최 위원장이라는 사람, 뭔가 캥기는 구석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인간들은 보통 자기 약점이 많거든요. 우리가 증거를 모으고 제대로 한번 붙어봐요. 하은의 격려에 민준은 처음으로 희미한 용기를 얻었다. 그는 그동안 최 위원장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던 파일들과 부당한 요구사항들을 날짜별로 정리해둔 메모들을 하은에게 보여주었다. 하은은 눈을 빛내며 자료들을 꼼꼼히 살폈다. 좋아요, 선배. 일단 이것들을 잘 보관하고 앞으로도 모든 상황을 기록하세요. 사진이든 녹음이든 문자 메시지든 전부요. 제가 아는 인권 변호사님이 계신데 한번 같이 찾아가 보죠. 하은은 즉시 행동에 옮겼다. 그녀는 청운 빌라와 최 위원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빌라 주민들을 대상으로 익명 인터뷰를 시도했고 최 위원장이 오랫동안 운영위원장직을 독점하며 빌라 관리비를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 그리고 몇몇 주민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불만들을 포착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최 위원장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적극적인 증언을 회피했다. 며칠 후 민주는 하은의 소개로 인권 변호사 강민호를 만났다. 강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차분하고 지적인 인상이었지만 눈빛에선 약자를 향한 따뜻한 연민과 불의에 대한 단호함이 느껴졌다. 그는 민준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수집된 증거들을 검토했다. 김민준 씨, 현재 상황은 명백히 최 위원장의 권력 남용이자 차별 행위로 보입니다. 강 변호사가 침착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철저한 증거를 기반으로 법적,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최 위원장의 위선을 공론화하고 그의 부당한 요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강 변호사는 민준에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고 증거 수집 방법, 내용 증명 발송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민준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곁에 이렇게 든든한 조력자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다. 한편 최 위원장은 민준이 자신의 요구에 순순히 굴복하지 않자 더욱 초조해졌다. 그는 민준이 빌라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내용의 연판장을 직접 작성하여 주민들에게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일부 주민들은 마지못해 서명했지만 몇몇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거부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서명한 주민들의 명단을 빌라 게시판에 보란듯이 게시했고 이를 근거로 민준의 임대계약 해지를 집주인에게 강력히 요구했다. 동시에 민준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그를 빌라에서 추방하기 위한 전체 주민회의를 소집했다. 민준에게는 최후 통첩과도 같은 상황이었다. 위기감을 느낀 민준과 하은, 강 변호사는 더욱 긴밀하게 움직였다. 하은은 최 위원장이 최근 몇 년간 빌라 공용시설 보수 및 미관 개선 명목으로 거둔 관리비 사용 내역에 의문을 품고 관련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강 변호사는 최 위원장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며 그가 다른 곳에서도 유사한 갑질이나 비리를 저지른 사례가 있는지 확인했다. 그러던 중 하은에게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자는 청운빌라 관리사무소에서 일했던 전 직원으로 최 위원장이 관리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특정 건설업체와 유착하여 빌라 재개발을 무리하게 추진하며 이권을 챙기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제보자는 최 위원장의 횡령 정황이 담긴 계좌 이체 내역 사본과 건설업체 관계자와의 비밀스러운 만남을 암시하는 사진 몇 장을 하은에게 전달했다. 그것은 최 위원장의 가면을 벗길 결정적인 증거였다. 민준과 하은, 강 변호사는 주민회의에서 이 모든 것을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민준은 두려웠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용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으리라. 자신의 존엄성을 그리고 예술가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싸우리라 다짐했다. 주민회의가 열리는 날 저녁, 청운빌라 1층 커뮤니티룸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참석했고 최 위원장은 상석에 앉아 특유의 권위적인 표정으로 민준을 쏘아보고 있었다. 민준은 강민호 변호사와 함께 주민들 앞에 섰다.
하은은 기자석에 앉아 노트북을 펼쳐놓고 몰래 실시간 스트리밍을 준비하고 있었다. 최 위원장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준비해온 원고를 읽어내려가며 민준의 기행들을 열거하고 민준이 빌라의 전통과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경멸이 가득했다. 그는 연판장을 흔들어 보이며 이것이 우리 청운빌라 주민들의 뜻입니다. 김민준 씨는 즉각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라고 외쳤다. 일부 주민들이 박수를 치거나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 강민호 변호사가 조용히 손을 들고 발언권을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마지못해 허락했다. 강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최 위원장의 주장이 명백한 증거 없이 편견에 기반한 명예훼손이자 주거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음을 법리적으로 지적했다. 그리고 민준이 그동안 최 위원장으로부터 받았던 부당한 요구와 차별적인 발언이 담긴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녹취록에는 최 위원장이 민준의 인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모욕적인 말을 내뱉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최 위원장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변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으며 저건 악의적인 편집이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제 민준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저는 이곳 청운빌라에서 조용히 제 예술 활동을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최 위원장님은 처음부터 저를 편견 어린 시선으로 대하셨고 저의 모든 것을 문제 삼으셨습니다. 제가 가진 피부색 때문에, 제가 하는 예술이 생소하다는 이유 때문에 저는 이곳에서 유령처럼 지내야 했습니다. 민준은 준비해온 PT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거기에는 최 위원장이 문제 삼았던 자신의 작품 사진들과 함께 세계 유수의 미술관에 전시된 유사한 현대 미술 작품들의 사진이 나란히 제시되었다. 그리고 최 위원장의 관리비 횡령 정황과 건설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담은 계좌 이체 내역, 사진, 익명 제보자의 증언 등이 차례로 화면을 채웠다. 최 위원장님, 당신이야말로 청운빌라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회의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주민들은 충격과 불신에 휩싸여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최 위원장은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오만했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때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얼마 전 엘리베이터에서 민준을 보고 아이의 눈을 가렸던 바로 그 주민이었다. 사실은 저도 최 위원장님께 불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최 위원장님은 늘 저런 식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든 트집을 잡고 괴롭혔습니다. 김민준 씨께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용기 있는 발언을 시작으로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씩 최 위원장의 전행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과거 최 위원장에게 부당한 일을 당했던 경험, 불투명한 관리비 운영에 대한 의혹들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하은이 실시간으로 중계하던 방송의 채팅창은 폭발적인 반응으로 들끓었다. 성북동 빌라 갑질 논란, 인종차별 HOA 회장 등의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기 시작했다. 최 위원장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장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성난 주민들에게 가로막혔다. 결국 그는 경비원의 도움을 받아 겨우 회의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 그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사건 이후 최진석은 주민들의 거센 항의와 비난 속에 운영위원장 자리에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났다. 그의 관리비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선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그의 사회적 명성과 영향력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었다.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품격과 전통은 오히려 그의 위선을 드러내는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 청운빌라에는 어색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새로운 운영위원회를 구성했고 빌라 운영은 이전보다 훨씬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최 위원장의 그늘에 가려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주민들은 이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빌라의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갔다.
민준에게도 변화가 찾아왔다. 사건 이후 몇몇 주민들은 민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왔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어색하지만 따뜻한 인사를 나누기도 했고 가끔은 민준의 작업실을 궁금해하며 작품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했다. 물론 모든 주민이 하루아침에 변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민준을 불편해하는 시선도 있었고 깊게 뿌리내린 편견이 완전히 사라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터였다. 하지만 적어도 민준은 더 이상 청운빌라의 유령이 아니었다. 이 사건은 민준의 예술 세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저항,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희미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 경계에서 피어나는 꽃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연작을 시작했다. 그의 작품들은 이전보다 더욱 깊이 있고 강렬한 울림을 담고 있었고 우연한 계기로 그의 사연과 함께 작품이 알려지면서 미술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몇몇 갤러리에서 전시 제안이 들어왔고 그는 조심스럽게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어느 늦은 오후 민준은 자신의 작업실 창가에 작은 화분 하나를 놓았다. 거기에는 하은이 선물한 여러 가지 색깔의 펜지꽃들이 함께 어우러져 피어 있었다. 각기 다른 색깔과 모양을 가졌지만 함께 있을 때 더욱 아름다운 꽃들이었다. 민준은 화분에 물을 주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복잡하게 얽힌 건물들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잿빛 구름과 밝은 햇살이 교차하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로 가득했고 편견과 차별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터였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이상하게 평화로웠다. 그는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냈고 작은 목소리지만 세상에 외쳤으며 그 외침에 귀 기울여준 사람들이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싸움이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하은이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작업실로 들어왔다. 선배, 새 작품은 잘 돼가요? 그녀가 밝게 웃으며 물었다. 민준은 펜지꽃 화분을 가리키며 잔잔하게 미소 지었다. 이제 막 씨앗을 뿌린 기분이야. 두 사람은 나란히 창가에 서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용히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었다. 그 불빛들처럼 세상의 어딘가에는 여전히 작지만 꺼지지 않는 희망들이 빛나고 있을 터였다. 민준은 그 희망을 향해 다시 한번 붓을 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최진석의 몰락은 청운빌라에 예상보다 큰 파장을 남겼다. 경찰 조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고 그의 횡령 혐의는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그는 구속은 면했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한때 성북동의 유지로 행세하며 온갖 위세를 떨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언론에서는 연일 그의 비리와 갑질 행각을 보도했고 성북동 최틀러라는 자극적인 별명까지 붙었다. 그의 가족들 역시 세간의 따가운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아들은 아버지의 잘못을 대신 사과하는 글을 익명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신상이 밝혀져 또 한 번 곤욕을 치렀고 부인은 외부 출입을 거의 하지 않은 채 칩거에 들어갔다. 최진석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문의 명예는 땅에 떨어져 산산조각났다. 청운빌라의 새로운 운영위원회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주민투표로 선출된 새 위원들은 투명한 회계 처리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관리비 사용 내역은 매달 상세하게 공개되었고 빌라 운영에 관한 중요한 결정들은 반드시 전체 주민 회의를 거쳤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더디게 진행되었지만 주민들은 점차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데 익숙해졌고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연대감을 경험했다. 민주는 새 운영위원회로부터 종종 자문 요청을 받았다. 빌라 공용 공간 디자인 개선이나 커뮤니티 프로그램 기획 같은 일들이었다. 그는 자신의 예술적 감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심껏 의견을 제시했고 그의 아이디어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더 이상 그는 빌라의 이방인이나 문제적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청운빌라의 어엿한 구성원이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는 이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장밋빛인 것은 아니었다. 최진석의 몰락 이후에도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민준에 대한 불편한 시선이나 은밀한 수군거림이 존재했다. 특히 최진석과 가까웠던 몇몇 이들은 민준 때문에 빌라의 수준이 떨어졌다고 공공연히 불평하거나 민준이 의도적으로 최 위원장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식의 음모론을 퍼뜨리기도 했다. 또한 사건 이후 민준의 작품이 언론의 주목을 받자 일부에서는 그가 인종차별 피해자라는 이미지를 이용하여 상업적으로 성공하려 한다는 비난도 제기되었다. 민준은 그런 시선들을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가끔씩 씁쓸함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한 번의 승리가 모든 편견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세상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이라는 것을 그는 매일같이 깨닫고 있었다. 그의 작품 경계에서 피어나는 꽃 연작은 바로 그러한 고민과 성찰을 담고 있었다. 깨어진 유리 조각과 녹슨 철제, 거친 질감의 흙과 부드러운 천 조각들이 뒤섞여 위태로우면서도 강인한 생명력을 뿜어내는 그의 작품들은 경계에 선 존재의 불안과 슬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어나는 희망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어느 날 민준은 한 유명 미술 평론가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평론가는 민준의 작품 세계보다는 그의 개인적인 경험, 특히 인종차별과 관련된 이야기에 더 집중하는 듯한 질문들을 던졌다. 민준은 불편함을 느꼈지만 침착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물론 제가 겪었던 일들은 제 삶과 작품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이 단지 피해자나 투사로만 규정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술가입니다. 제 작품을 통해 인간 존재의 보편적인 고독과 소통의 어려움, 그리고 그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연결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 피부색이나 출신 배경은 저를 이루는 하나의 요소일 뿐 제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의 진솔한 답변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그의 작품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발언을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려는 기만적인 태도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준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가치를 지키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었다. 하은은 여전히 민준의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그녀는 프리랜서 기자로서 민준의 사건을 심층적으로 취재하여 다큐멘터리로 제작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단순한 사건 보도를 넘어 한국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편견의 문제를 고발하고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였다. 강민호 변호사 역시 최진석의 재판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민준이 추가적인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력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대상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민준은 첫 개인전을 열게 되었다. 경계에서 피어나는 꽃이라는 제목의 전시회였다. 전시회 오픈 당일 작은 갤러리는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하은과 강 변호사는 물론 청운빌라의 몇몇 주민들도 꽃다발을 들고 찾아와 민준을 축하해 주었다. 특히 예전에 엘리베이터에서 민준을 보고 아이의 눈을 가렸던 그 아주머니는 민준의 손을 꼭 잡고 진심으로 미안함과 응원의 말을 전했다. 민준은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전시된 작품들 중에는 청운빌라에서 겪었던 일들을 모티브로 한 작품도 여러 점 있었다. 깨진 거울 조각들 사이로 힘겹게 피어나는 금속꽃, 녹슨 철창을 뚫고 뻗어나오는 여린 새싹, 서로 다른 색깔의 실들이 얽히고 설켜 하나의 아름다운 테피스트리를 이루는 작품 등. 관람객들은 그의 작품 앞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깊은 생각에 잠기거나 서로의 감상을 나누었다. 전시회 한가운데에는 민준이 가장 아끼는 작품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검은 현무암과 흰 대리석 조각들이 서로를 끌어안듯 맞물려 있는 거대한 조각상이었다. 전혀 다른 물성을 가진 두 개의 돌덩이가 위태로우면서도 절묘한 균형을 이루며 하나의 완결된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작품의 제목은 공존이었다. 민준은 자신의 작품 앞에 서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지난 몇 달간 겪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분노와 좌절, 두려움과 외로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얻은 작은 승리와 희망.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을 터였다. 그는 경계인이었지만 바로 그 경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예술가였다.
그의 피부색, 그의 출신, 그의 경험은 모두 그의 예술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자양분이었다. 전시회가 끝나갈 무렵 한 노신사가 민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그는 최진석의 오랜 친구이자 성북동의 또 다른 유지였다. 김민준 선생, 오늘 정말 감명 깊은 전시였네. 최진석 그 친구가 자네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내가 대신 사과하겠네.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주게.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작품 활동 기대하겠네.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답례했다. 용서는 아직 먼 이야기일지 몰랐지만 그의 사과는 작은 위로가 되었다.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며칠 후 민주는 작업실 창가에 놓인 펜지꽃 화분을 바라보았다. 여러 가지 색깔의 꽃들이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 있었다. 그때 하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최진석의 재판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이었다. 그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예상보다 가벼운 처벌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가 자신의 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정의는 실현된 셈이었다. 민주는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변화무쌍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맑고 푸르게 보였다. 그는 작업대 위에 놓인 새로운 흙덩이를 집어들었다. 그의 손끝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피어날지 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점이었다. 경계에서 가장 치열하게, 가장 아름답게. 시간이 흘러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찾아왔다. 청운빌라 화단에는 민준이 새 운영위원회와 함께 디자인하여 심은 형형색색의 봄꽃들이 만발했다. 빌라 주민들은 주말마다 함께 화단을 가꾸었고 아이들은 꽃밭 사이를 뛰어놀았다. 민주는 가끔 그 모습을 작업실 창문으로 내려다보며 잔잔한 미소를 짓곤 했다. 그의 두 번째 개인전은 더욱 큰 성공을 거두었고 해외에서도 전시 제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경계인으로서의 고민을 작품에 담아냈지만 이전보다 더 깊은 성찰과 따뜻한 시선이 느껴진다는 평을 받았다. 하은은 민준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로 신인 다큐멘터리 감독상을 수상했고 강민호 변호사는 다문화 가정과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 활동에 더욱 힘쓰고 있었다. 최진석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사회봉사를 하며 조용히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점차 줄어들었지만 그가 남긴 상처와 교훈은 청운빌라 주민들과 민준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있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민준은 자신의 작업실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발신인은 익명이었지만 편지지는 청운빌라의 것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자 서툰 글씨로 적힌 짧은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김민준 선생님께, 저는 예전에 선생님께 상처를 드렸던 주민 중 한 사람입니다. 그때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몰랐습니다. 선생님의 용기와 작품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뒤늦게나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작품 많이 만들어주세요. 선생님은 저희에게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민주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았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활짝 핀 펜지꽃 화분을 바라보았다. 여러 가지 색깔의 꽃들이 따스한 봄 햇살 아래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그래, 이것이 바로 그가 찾던 희망의 모습일지도 몰랐다. 경계는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 경계 위에서 우리는 언제든 서로에게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작은 손길들이 모여 세상을 조금씩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 민주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새로운 작품 구상을 위해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의 예술은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